중세,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중세에 대한 아주 개략적인 개념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세하면, 암흑의 시대, 또는 고대로부터 발전된 문명이 1100년 동안이나 태보했던 그런 시대, 오로지 신만 존재하던 시대, 우리가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또 중세라고 하는 시기가 꼭 그렇게 부정적인 면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어쩌면 나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중세가 끝나고 나서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고, 그로부터 근대라고 하는 그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아마도 중세가 없었다면,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근대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세가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처럼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이 문명적인 그런 역량들이 다 중단된 그런 시대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예를 들면 대학이라고 하는 개념도 중세 시대에 사실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명문대학이라고 알고 있는 프랑스의 소르본느 대학이나 또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중세 거의 말기에 만들어진 교육기관이래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사실 좀 유서 깊은 그런 대학들,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이런 학교를 가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가볼 일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가보면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중세 시대의 건축 양식의 형태를 그대로 이렇게 따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무튼 중세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게 중세 시대의 전체적인 특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현대의 서양 사회라고 하는 아주 흔히 선진국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서양의 상태가 지금에 있기까지는 중세의 역할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세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봤던 거예요, 그죠? 어떤 예술의 형태가 이렇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죠. 그리스의 그 완벽한 어떤 이상의 형태가, 그것이 헬레니즘을 통해서 그리스가 동방 문화를 접하게 되고, 거기에서 어떤 정신적인 성숙의 단계를 이렇게 거치면서 이런 열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특징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완벽한 어떤 실용의 형상으로 로마 시대의 어떤 예술품들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를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이 형태를 아주 치밀한 과학적인 시선으로 관찰하고 만들어 놓은 상태가 이 세 가지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중세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어린아이가 만든 것 같은 아주 그야말로 조악해 보이는 예술의 형태가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인과관계에 의한 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회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정서들이 예술의 형태로 이렇게 발현이 된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중세라고 하는 이 시기는 어떤 정서가 지배했길래 이런 우월했던 자기들의 조상, 고대의 그 아주 수준 높았던 어떤 예술의 기법적인 상태가 이렇게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이 개념, 이것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또 이 수업을 통해서 중세를 살펴보는 중요한 어떤 맥락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플로티노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일자의 빛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그 개념을
기독교에서 자기들의 교리로 소화하면서 중세라고 하는 기독교 시대가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죠? 이거를 한번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플로티노스의 일자의 빛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플로티노스의 일자의 빛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실상 중세의 정신적인 축, 다시 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그 신의 세계를 지탱시키는 근간이라고, 토대라고 볼 수가 있는 개념이겠죠. 사실 근데 이 플로티노스는 그리스 시대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살았던 지역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다시 말하면 그 알렉산드로스가 개척한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북아프리카 이집트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한 사람인데, 실제로 이 사람이 성장을 하던 그 시기는 로마의 시대였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로마의 시대가 사실 아주 열악한 시대로 접어든, 이제 패망의 길로 접어드는 아주 혼돈의 상태가 그 당시의 로마의 정서였을 텐데, 거기에서 이런 이 일자의 빛이라고 하는 이 플로티노스의 독특한 철학적 개념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플로티노스는 우리가 그리스 시대를 공부하면서 이야기했었던 플라톤의 그 이데아의 개념을 조금 더 발전시킨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플로티노스를 신플라톤주의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데아는 뭐였습니까?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그 이데아는 이데아와 물질의 세계, 그 명확한 그 이분법적인 어떤 체계가 딱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분법은 그 이데아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감각의 세계, 물질의 세계, 이것들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분리된 어떤 이런 개념이 이데아의 세계, 다시 말하면 이원론의 세계였던 것이죠. 근데 그 플로티노스는 그 이원론의 세계, 그 이데아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구분짓고 있던 그 경계, 그 프레임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 속에다가 어떤 중간 과정을 삽입하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개념에서 본다면 이 빛은 이데아인 것이에요. 이 빛은 이데아인 것이고, 그리고 그 반대되는 아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감각적인 현실의 세계, 이것은 물질의 세계인 것이죠. 그런데 이 플로티노스는 이 이데아의 세계와 이 물질의 세계, 이 사이에 중간 단계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데아의 세계는 딱 결정된 개념이에요. 물질의 세계에서는 감히 이데아의 세계를 넘보지 못하는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어떤 관념적으로 종속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플로티노스가 이야기하는 이 일자의 빛, 이 개념은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 밑에 있던 이 단계도 어떤 정신적 고향을 통해서 위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만약에 이게 선이고 이것은 악이고, 또는 이것을 천국이라고 보고 이것을 지옥이라고 본다면, 이 지옥의 상태에서도 노력에 의해서, 자기 자유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데아처럼 딱 고정되어 버린 체계의 개념이 아니라 발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지.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것이 기독교에서 이 플로티노스의 개념을 자기들의 교리로 받아들인 그 중요한 맥락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독교의 교리와 완벽하게 부합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오류의 개념으로 태어난 것이지, 그것이 기도나 어떤 수양을 통해서 점점 이 정신을 고양시키면 어떤 천국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것이
기독교의 개념이었다는 것이야. 이런 이 기독교의 개념이 중세시대 전체를 기독교의 세계, 신의 세계로 관리하게 되는 어떤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의 개념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플로티노스가 이야기하는 이 빛의 세계, 이 자체는 신의 세계인 것이에요. 신의 세계. 근데 플로티노스는 이 스스로 이 빛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신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것은 철학적 개념일 뿐이에요. 철학적 개념일 뿐인데 그것을 기독교가 이 빛의 개념을 신의 개념으로 설정한 것이죠. 그래서 플로티노스가 이야기하는 이 빛, 일자라고 하는 이 더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감히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거시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것, 영어로 it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인간의 표현, 인간의 감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감히 느끼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어떤 이런 개념. 이것을 빛, 일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는 그것을 신의 개념으로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나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의 개념보다 이 플로티노스가 이야기하는 이 일자라고 하는 이 빛의 개념, 나는 여기에 조금 더 공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신이 있는 것 같아요? 신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네. 있어? 종교인이야? 아, 그럼 신이 있네. 자네는 종교인이야? 아니, 없는 것 같아요. 신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여기서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또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봐.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야, 이게 현대인들 답네. 신이 없다라고 하는 관점이 훨씬 더 많네. 나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신이 있는 것 같아요. 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신의 개념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신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이 세계를 유지시키게 하는 어떤 힘이랄까, 원리랄까, 어떤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쫙 조율해주는 어떤 무언가에 그것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는 나는 확실하게 믿어요. 그래, 그거를 신이라고 이야기할지, 또는 어떤 우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할지, 또는 동양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기나, 또는 리나, 어떤 이런 개념이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 세계를 균형 있게 관리해주는 어떤 하나의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증거를 나는 어디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 인류가 정말 오래전부터 생겨났죠, 그죠? 인류의 시작을 일반적으로는 유인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약 한 700만 년 정도로 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현생 인류라고 하는 호모사피엔스가 생겨난 것은 약 3만 년 전, 구석기 시대, 그때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때부터 이렇게 쭉 오면, 인간 중에서, 인간은 이제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있을 텐데, 지금은 어떤 제도적인 남녀 평등이라든가 어떤 이런 이 사회적 시스템의 이데올로기가, 아주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못 느끼겠지만, 조금만 과거로 되돌아가보면, 남자는 물리적으로 힘이 더 강하고, 여자는 물리적으로 힘이 더 약하니까, 항상 어떤 이 생명체의 세계에서는 힘이 강한 것이 살아남고, 힘이 약한 것은 소멸해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적당하게 어떤 한쪽으로 확 기울지 않고 적당하게 유지되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인간뿐만이 아니잖아. 인간뿐만이 아니라 어떤 동물들도 멸종을 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런 그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또는 어떤 돌발적인 자연의 사고로 인해서 그 균형이 깨지고 멸종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계속 이어져 온단 말이야.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암수의 그 이 비율이 정말 적당하게 이렇게 유지되어 오잖아. 이건 누가 관리하는 것일까, 과연? 이 어떤 관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균형이 유지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신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나도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또는 무슨 다른 어떤 그런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형식인데 어떻든 이 세계 전체를 균형감 있게 유지시켜주는 어떤 하나의 힘이랄까 의지라고 하는 그 개념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아무튼 참 그런데 나는 이제 여기서 이 플로티노스가 이야기한 이 일자의 빛 이것을 하나의 어떤 이제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이게 납득이 되는데 이것을 기독교에서 자기들의 교리로 전환시키면서 이 일자의 빛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추구하는 이것은 사실은 조금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 여러분, 이걸 이제 일자의 빛, 이거를 이제 유출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빛이, 빛 그 자체, 이 광원에서 빛이 나오면 이제 빛이 쫙 파생이 되어서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이 사라지겠죠. 어둠의 상태가 되는 것이잖아. 그러면 이 어둠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주 열등하고 고귀하지 않은 것. 그리고 빛 자체와 가깝게 있는 것은 고귀하고 우월한 것. 이런 설정 자체에 정신이나 영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 동물, 식물, 광물, 이런 식으로 서열화된다라는 것. 그거는 참 나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기독교의 어떤 이런 서열화 과정, 다시 말하면 존재 자체를 등급 매기는 이거 자체가 이 세계의 평화랄까, 또는 균형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해시키고,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하게 하는 어떤 이런 이데올로기로 이것이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플로티노스의 일자의 빛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기독교에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것을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로 구축시키면서 교회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이제 또는 이제 예술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다면 그 일자의 빛, 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빛은 과연 인간이 어떻게 감각할 수 있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그 신, 그 보이지 않는 신을 인간이 감각하고 느끼는 것은 만날 수 있는 그 접점은 빛이라는 것이죠. 그 빛을 비잔틴 성당,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중세에는 크게 비잔틴과 로마네스크 고딕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존재한다라고 그랬잖아요. 형식들이 존재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가장 초기가 이제 비잔틴이었고 그 비잔틴의 내부를 다 이렇게 금빛 찬란한 보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신의 모습, 신의 현전, 그 빛의 개념으로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잔틴 성당의 내부는 다 이렇게 금빛 찬란한 모자이크 타일로 이렇게 장식하는 뭐 이런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로마네스크로 딱 넘어오면 그 빛을 표현하는 형식이 수단이 달라져요. 그것이 뭐냐면 이런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빛. 이 빛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던 하느님의 신의 상태, 그거를 빛이라는 개념으로 보았을 때 인간이 그것을 신을 느끼고 감각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그래서 중세 시대의 로마네스크 성당에서 볼 수 있는 이 창문, 여기로부터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이런 걸.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용어가 있죠.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네스크와 고딕의 또 중요한 특징은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되는데, 이게 지금 아까 이거는 로마네스크 성당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고딕으로 딱 넘어오면 이런 개념이 돼요. 엄청나게 아까 여기서 로마네스크에서 보던 스테인드 글라스는 굉장히 소박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소박한데 고딕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렇게 면적도 커지고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 쪽유리의 이 모자이크와 같은 이런 형태들이 어떤 하나의 그림들을 만들어내요. 이 그림들이 뭐냐면 성경에서 담고 있는 이야기를 모자이크의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크게 이제 우리가 중세시대의 성당의 건축의 특징을 이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비잔틴, 요게 이제 로마네스크, 이 고딕.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면 중세시대의 모든 건축의 형태를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비잔틴 스타일은, 비잔틴 건축의 양식은 이렇게 독특한 양식이 있어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동양의 형태죠. 인도의 타지마할이라든가 또는 아랍의 이슬람 사원들, 어떤 이런 형태들에서 비잔틴의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잔틴이 기독교의 가장 초기 형태의 건축의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기독교의 초기는 비잔틴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지중해의 동쪽, 터키라든가 또는 북아프리카라든가 하는 아랍 계열의 지역에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이 비잔틴의 성당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기독교가 지금의 북유럽, 프랑스, 영국, 독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북유럽으로 전파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북유럽으로 전파가 된 결과가 이런 로마네스크와 고딕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이 당시에 한국에 전파가 되었다면 성당의 모양이 어떻게 됐겠어요? 한옥의 스타일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특히 기독교라고 하는 이 가톨릭 초기의 전교의 방식은 토착화 복음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이 전파된 그 지역의 문화를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들로 채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원래에 있었던 그 토착 문화와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신의 개념을 매칭시키는 뭐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동방으로 전파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이 비잔틴의 형식으로 나타났을 테고요. 그것이 북유럽으로 전파가 되면서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개의 특징은 사실은 비슷하다고 그랬죠. 로마네스크와 고딕은 사실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찌 보면 로마네스크의 발전, 로마네스크의 완성이 고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로마네스크가 어떻게 고딕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로마네스크의 로마네스크 성당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탈리아의 피사에 있는 이 피사 대성당이에요. 이 피사 대성당이 우리한테 되게 좀 유명한데 왜 유명하냐면 이 옆에 있는 피사의 사탑 때문에 되게 유명하죠, 그죠? 이 피사의 사탑이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1500년대에 뉴턴이 이 탑 꼭대기에서 사과를 탁 떨어뜨려가지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증명한 그 사건이 이 피사의 사탑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 피사 대성당이 사실은 이 피사 대성당보다도 이 피사의 사탑, 이 피사에 있는 탑, 이게 사실은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형태를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형태를 딱 보면, 이 피사 대성당을 딱 보면, 정말 그야말로 뭐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까? 수많은 그 신전의 이 모티브들이 이 피사, 이 대성당 외관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나타나 있죠. 이게 이제 로마네스크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이제 정착이 되면서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종교의 전파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 그 종교의 전파가 어디로 전파가 되느냐 하면, 물론 이제 동쪽도 있었겠지만, 비잔틴 계열도 있었겠지만, 북유럽으로도 이게 전파가 돼요. 카이사르 때부터 이제 북유럽으로 막 전파가 일어나는데, 그런 전파의 형식이 이런 로마의 형식으로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의 이 모티브, 이 형태의 특징들을 가지고 북유럽으로 전파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타난 성당의 형태들도 로마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북유럽으로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 다시 말하면 그거는 로마의 문화가 북유럽으로 전파되는 이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북유럽은 그야말로 야만의 땅이었어요. 야만인들의 땅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흔히 유럽이라고 하면, 서양이라고 하면 북유럽을 생각을 하죠. 그죠? 뭐 프랑스, 영국, 독일,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북유럽이라고 하는 지금 이 영불독이 이런 이 세련된 이미지로 정착된 것은 불과 얼마 안 돼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북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야만의 땅이었어요. 그런 오지를 지중해권의 로마가 문명화시키는 것, 그것이 북유럽의 기독교 전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로마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북유럽은 아주 야만적이고 어떤 미개한 개념이었다면 이 지중해권의 로마의 문화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선진화된 문명이었죠. 그 선진화된 문명이 기독교와 함께 북유럽으로 전파되는 개념인데 그 내용이 사실 이 만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만화 혹시 아세요? 나는 어렸을 때 이 만화를 정말 많이 봤는데 아스테릭과 오벨릭스라고 하는 이 만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각 나라마다 이 유명한 만화들이 있죠. 미국은 뭡니까? 미키마우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또는 뭐 톰과 제리 뭐 이런 것들이잖아. 우리나라는 뭐지?
아기 공룡 둘리? 또 뭐가 있지? 근데 아기 공룡 둘리는 뭐 최근에 문화고, 그전에는 이제 우리 마징가 제트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일본도 있었죠. 일본은 뭐야? 마징가 제트가 일본의 산물이고, 우리나라는 로프트 태권보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프랑스에는 이 아스테리카 오벨릭이라고 하는 이 만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만화가 엄청나게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였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내용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생겨난 그 기독교가 북유럽으로, 지금의 프랑스나 영국 같은 쪽으로 전파되는 그 시기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요 아스테리카 오벨릭이라고 하는 이 만화의 내용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아스테리카 오벨릭인데, 아스테릭은 작고 조그만한 그 난자인 같은 사람인데, 마법의 물약을 딱 먹으면 갑자기 막 힘이 엄청나게 세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로마 군인들을 막 골탕 먹이는 뭐 이런 것들이 이 만화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 만화 속에 로마의 신전과 같은 건축의 형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스테리카 오벨릭을 보면 로마네스크라고 하는 그 개념이 생겨나는 것. 다시 말하면 로마가 북유럽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북유럽 전체를 로마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이 만화 속에 이렇게 그대로 담겨 있죠. 그렇게 로마의 문화적 이 산물들이 북유럽으로 들어와가지고 정착되면서 만들어진 것. 그리고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 기독교의 신을 모시기 위한 교회를 짓는 것. 그것이 뭐냐면 로마네스크라는 거예요. 로마네스크. 그렇게 로마네스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로마네스크 성당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 이탈리아 플로렌스에 있는 로마네스크 성당이에요. 그야말로 그리스 신전의 형태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죠. 그렇죠? 로마의 아치라든가 또는 그 로마 신전의 지붕 모양의 어떤 이런 삼각형들, 이런 것들이. 또 요거는 스페인에 있는 산토 도밍고라고 하는 이제 로마네스크 성당이에요. 굉장히 좀 소박해 보이죠, 그죠? 굉장히 소박해 보이면서도 그 로마 신전의 형태들이 잘 응용되어서 나타나 있는 이런 특징들이 보이죠. 프랑스에 있는 생우르시즈라고 하는 로마네스크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이 이제 아주 소박하면서도 규모도 작고, 무엇보다도 로마네스크 성당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창문들이 거의 없는 이런 형식이 로마네스크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건물 전체를 지탱하고 유지시켜주는 것은 뭐냐면 벽이었어요. 벽. 이 벽이 이 건물 전체를 지탱해주는 그런 이 구조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벽은 두꺼워질 수밖에 없었고 창문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소박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높이 쌓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창문도 많이 만들 수도 없는 것. 이것이 초기 이 로마네스크 성당의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비톤토 성당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에 있는 이제 그 로마네스크 성당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그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어떤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지만 전형적인 로마네스크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창문들이 많이 없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높게 지어지지 않은 이런 형태들. 이탈리아에 있는 모데나 성당이에요. 옛날에 루치아노 파바르티가 사망했을 때 여기서 장례식을 치렀죠. 그래서 이제
그 모데나 성당이 유명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이 모데나 성당도 전형적인 로마네스크 성당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 특징이라고 한다는 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뭐 계속 반복되는 이 그리스 신전의 이 지붕 모양, 그 다음에 이런 기둥들, 그 다음에 그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이런 로마형 아치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내부의 모습도 이렇게 아주 소박하죠. 그리고 그 간간히 뚫려 있는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빛, 아까 이야기했던 비잔틴에서는 빛이 금빛 찬란한 어떤 그런 모자이크 장식으로 이루어졌다면 로마네스크에서는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빛, 이것으로서 신의 현전을, 신의 모습을, 신을 느낄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이 장치였던 것이죠. 그리고 내부도 이렇게 아주 소박합니다. 그죠? 그리고 내부 장식의 요소들, 성물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도 이렇게 그림이라든가 이런 목각을 통해서, 목각 구조를 통해서 또는 도돌새김을 통해서 이제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조각과 이미지를 남기는 습성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로마 사람들한테 그런 습성들이 있었잖아요. 아주 시시콜콜 모든 것들을 다 이미지로 만드는 그런 이 문화적 습성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했던 그런 관습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왕이 행한 엄청난 이 업적들, 이런 것들도 개선문의 수많은 조각들로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했었고, 왕의 업적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자기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 또는 내 훌륭한 그 아이를 어떻게 낳았는지, 어떤 이런 시시콜콜한 어떤 이 사적인 히스토리들도 이런 부조나 그림으로 남겼던 것들, 우리 로마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살펴봤었잖아요. 그죠? 그 습성이 그대로 로마네스크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로마를 공부하면서 살펴봤었잖아요. 트라이아누스 원주라고 하는, 이게 높이가 한 3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스프링처럼 이 탑을 이렇게 감싸면서 길이가 100m가 넘는, 이런 이 두루마리 같은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 트라이아누스가 자기의 모든 업적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남겼던 이것들이 로마네스크 성당에서도 이렇게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이것이 이런 이미지, 부조나 조각 같은 또는 그림 같은 이런 이미지들이 비잔틴 성당에서는 없어요. 물론 있지만 아주 최소화되어 있어요. 시시콜콜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막 조각으로 남기지 않았어요. 근데 왜 로마네스크에서는 이렇게 그 조각들이 로마의 이 습성이 그대로 다 이렇게 전파가 되었을까? 왜냐하면 뭔 말이냐면 비잔틴도 로마의 그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만들어진 산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북유럽으로 오면서 왜 이렇게 비잔틴과는 다른 이런 이미지들이 막 난무하게 되는 형태로 고착화되었을까? 비잔틴에는 이런 이미지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이미지들이 없는데, 북유럽으로 전파된 이 로마네스크에는 이런 부조의 형태들이, 이미지들이 난무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이냐면, 그만큼 북유럽 사람들은 야만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수준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조악한 상태였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는 아주 작고 많은 글씨가 적혀져 있는 그런 책보다는 그림책이 훨씬 더 좋아하죠. 어떤 하나의 사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들한테는 생각을 요구하는 어떤 이런 방식보다는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쉽잖아요. 더 효과가 더 좋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여러분? 그 북유럽 사람들은 그야말로 야만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하느님의 세계, 이 하느님의 말씀을, 신의 말씀을 이런 방식이 아니면 어필을 시키거나 설명을 시키거나 이해를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한테 그림책을 주는 것처럼 북유럽 사람들한테는 이미지들로 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지만 비잔틴은 동방이잖아요. 그죠? 지중해권의 동방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굳이 이런 그림으로 신의 말씀을 전달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수준이 그만큼 더 높았기 때문에. 더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대학생들한테 그림책으로 뭔가를 설명해주고 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겠지. 그거 필요 없겠지. 시나 또는 문학이나 이런 것들로도 표현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만큼 지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근데 지적 수준이 낮은 아이들한테는 이런 그림이 가장 효과가 좋겠지.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당시의 북유럽과 그 지중해권의 사람들의 문화적 수준, 지적 수준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고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 로마네스크하고는 비슷하면서도 참 많이 달라요. 그죠?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건축적으로 비슷한 맥락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규모에 있어서 또 디테일에 있어서 훨씬 더 복잡하고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 고딕인데, 이 고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까 로마네스크는 로마스러운 건축적 모티브가 이 로마네스크 형태로 나타난다고 해서 이제 로마네스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고딕이라는 말은 도대체 또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 로마네스크라고 하는 그 로마의 건축적 양식이 싹튼 그 북유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사실은 게르만족 또는 고스족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 북유럽이었고, 거기에서 그 고스족이라고 하는 야만스럽기도 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스타일이라고 해서 고딕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어찌 보면 살짝 좀 폄하된 네이밍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이 고딕이라고 하는 말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북유럽의 그런 야만족들, 그런 야만족들이 만들어낸 건축적 형태 그 자체를 좀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부른 그런 개념이 이 고딕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아까 로마네스크하고는 전체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 완전히 다르죠.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특징이 마치 고드름을 거꾸로 세워놓은 것 같은 어떤 이런 형태가 고딕이에요. 그리고 이 고딕의 디테일들을 보면 이렇게 이 로마네스크는 로마형 아치. 다시 말하면 아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요런 아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뾰족한 아치가 있죠. 지금 여기서 고딕에서 사용된 요 아치는 이 뾰족한 아치예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첨두형 아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포인티드 아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포인티드. 그러니까 그 머리 부분이 뾰족한 첨두형 아치. 그래서 포인티드 아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디서 주로 많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비잔틴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로마의 형식이 아니라 동방 스타일인 거예요. 동쪽. 그리고 요 반원형의 요 아치는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치죠. 근데 이 두 개의 아치가 모양도 다르지만 기능도 달라요. 이 반원형의 이 로마형 아치는 위에서 누르는 힘을 견디는 데에 좀 취약해요. 그런데 이 청두형 아치는 위에서 누르는 그 힘을 말이에요. 바로 이 기둥, 요 부분에다가 직접 전달을 하기 때문에 위에서 누르는 그 종 압력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어때요? 위에서 누르면 여기가 쳐져 버릴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는 바로 위에서 누르는 그 힘을 바로 기둥에다가 전달을 해버리니까 종 압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포인티드 아크, 이 청두형 아치를 로마네스크 이후에 고딕에서 사용을 한 그 배경과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최대한 건물을 높게 짓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높게 지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이 포인티드 아크에서 나왔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성당의 어떤 이런, 여러분들 지금 이 큰 그림에서는 이게 잘 안 보이겠지만 이걸 자세히 가서 보면 건물 벽면에 이런 이 괴수들의 조각상들이 막 붙여져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우선 이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배수로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붕에서 이 고인 그 빗물들이 이 괴수들 조각상의 입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고딕 성당을 비 오는 날 가서 보면 저 괴수들의 입에서 물들이 막 팍 뿜어져 나오는데 그것이 굉장히 스펙타클해 보여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 무섭게도 보여요. 그런 의도를 어떤 신앙에 이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의 북유럽은 그야말로 미개척지대였어요.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북유럽을 가도 나무들을 그렇게 많이 밀림들을 볼 수가 없을 텐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북유럽은 거의 전국토의 80% 정도가 다 밀림이었어요. 그 나무들은 수직으로 뻗은 그 나무들은 높이가 거의 40-50m에 육박하는 그런 나무들로 꽉 차 있는 밀림지대였는데 그 밀림지대 안에 고딕 성당이 이게 탁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밀림지대 밖은 뭐랄까요? 어둠이 존재하고 야만들이 존재하는 그런 외부가 되는 것이고 성당의 내부는 아늑한 신의 전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늑한 신의 전당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로서 이런 무시무시한 괴수들을 외부에다가 이렇게 두는 것이죠. 우리가 이 토속 신앙이나 우리 전통 어떤 이런 그 문화에서도 이렇게 보면 악기들을 쫓기 위해서 이미지들을 밖에다가 붙여놓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괴수들의 조각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겠죠. 악귀를 쫓아내고 아늑한 신의 전당을 지켜줄 수 있는 파수꾼의 개념으로 이 조각상들을 붙여놨다는 것이겠죠.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틀담 성당이라고 하는데 이 노틀담 성당이 이제 또 고딕 성당으로서 또 이 대표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앞에서 봤었던 이런 성당, 이런 고딕의 모양하고는 사뭇 다르죠.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좀 거칠게 생기고
좀 날카롭게 생겼다면 노트르담 성당은 뭐랄까요? 약간 로마네스크적인 요소가 조금 더 강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날카로운 느낌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것은 파사드에서만 봤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 전면을 우리가 이제 파사드라고 하는데 얼굴이라고 하는 이제 어원에서 나온 파사드라고 하는데 이 파사드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이것이 뒤로 가면 고딕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프랑스의 전형적인 고딕 성당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봤었던 이런 형태가 주류를 이룬다면 프랑스에 있는 성당들은 이런 이 파사드가 이렇게 날카롭게 보이는 개념보다는 로마네스크의 이 형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이제 프랑스 고딕 성당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특징이죠. 뒤에서는 이제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고요. 요거는 또 그 프랑스에 있는 아미엥 성당이에요. 아까 노트르담 성당하고 형태 모양이 비슷하죠, 그죠? 요거는 이제 영국 런던에 있는 성당인데 웨스트민스터 수도원이에요. 이거는 성당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아까 프랑스에 있었던 그 노트르담이나 아미엥 성당하고 비교했을 때 형태적인 차이가 있죠. 이거는 전형적인 고딕 성당의 뾰족뾰족한 어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요것도 이제 그 영국에 있는 캔터베리 성당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딕 성당이에요. 고딕 성당. 아까 로마네스크하고 우리가 잘 비교를 이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네스크는 굉장히 좀 소박하고 이렇게 뾰족뾰족한 어떤 이런 형태적인 특징이 거의 없고 고딕은 이런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거는 이제 그 밀라노에 있는 그 밀라노 대성당이에요. 아까 영국에서 보던 것,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보던 형식하고는 조금 또 다르지만 전체적인 어떤 고딕 성당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뾰족한 첨탑, 뭐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죠. 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건물을 만들었을까요? 최대한 하늘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천국에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이런 그 천상을 향한 집념이 이 고딕을 낳은 배경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지금은 여러분 콘크리트라든가 또는 철근의 그 이 건축적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뭐 엄청나게 높게 지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당시에는 돌을 쌓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돌을 쌓아서.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게 보면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고딕 성당에서는 아치가 로마형 아치가 아니고 이렇게 끝이 뾰족한 첨두형 아치를 쓰고 있다라고 그랬죠. 이 첨두형 아치의 특징은 이 높이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기술적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누르는 그 힘을 바로 이 기둥으로 직접 전달을 하기 때문에 위에서 누르는 이 종합력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이 옆에 부벽을 또 하나를 더 세워요.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는 어떻겠어요? 요것만 가지고는 지탱이 안 되겠죠. 그래서 건물 외부에다가 지지대를 이렇게 세우는 개념이에요. 이걸 이제 버틀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버틀레스를 만들고 나서 이 버틀레스와 이 본체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이런 또 부속벽을 이렇게 또 만드는 거죠. 이걸 이제 플라잉 버틀레스라고 그래요. 공중에 떠 있는 부벽이라는 뜻이겠죠. 이런 장치들로 인해서 고딕 성당이 이렇게 높게 지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내부의 이 모습도 이게 이제 이 성당의 내부의 모습이에요. 이 성당의 내부의 모습도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천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이겠죠. 이 높이가 높은 거는 40m가 넘어요. 40m면 지금 아파트에 한 몇 층 정도 될까? 한 15층 정도가 거의 한 40m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 40m 높이의 천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포인티드 아크, 이 첨도형 아치라고 하는 그 개념과 그 다음에 건물 외부에 세운 이 부벽, 버틀레스와 플라잉 버틀레스라고 하는 이 장치들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게 이제 아미엥 성당, 프랑스에 있는 아미엥 성당인데 요 높이가 40m가 넘어요. 42m인가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옆에서 이 건물 외부에서 이렇게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이 부벽들, 버틀레스가 있고 그 버틀레스와 이 본체를 연결해주는, 지탱시켜주는 이런 장치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건물을 높게 짓기 위한 방편도 있지만 예를 들면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불었을 때 이 높게 올라간 이 건축물을 지지하는 역할도 했을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이제 고딕 성당이지만 첨도형 아치를 사용하지 않는 천정의 모양과 첨도형 아치를 사용한 이 천정의 모양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때요? 로마형 아치를 썼죠. 이 로마형 아치는 뒤끝 쌓아 올릴 수 있는 높이가 한 20m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이 첨도형 아치를 천정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그 2배 정도의 천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로마네스크는 그 전체 건축물의 구조를 지탱하는 유일한 지지의 방식이 벽체를 두껍게 쌓는 것이었어요. 벽체를 두껍게 쌓는 것. 하지만 로마네스크는 그것을 기둥을 사용하게 되죠. 이 기둥이 있으니까 벽의 의존도가 훨씬 줄어들겠죠.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 고딕은 이 고딕 성당에서 사용한 이 기둥들은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마치 나무 다발을 묶어 놓은 것처럼, 여러 개의 기둥을 묶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쌓아 놓고 그것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천정으로 올라가 가지고 또 이 나무가지처럼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이렇게 엮여 있어요. 이러니까 이런 높은 천정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딕 성당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인간이 만든 건축물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이 피라미드였죠. 이 피라미드. 그런데 이것이 고딕 성당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이 기록이 깨져버리죠. 피라미드는 가장 높은 게 146m라면 독일에 있는 울름대 성당 같은 경우는 161m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하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의 집이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 이 신을 만날 수 있는 이 신의 집이 최대한 하늘에 가깝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올리는 그 기도의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아주 소박한, 순수한 생각이겠죠. 그런 생각이, 그런 집념, 이런 건축물을 높게 만드는 이런 집념을 낳았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고딕 성당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도대체 이런 이 고딕 성당은 아까 그 로마네스크라고 하는 그 소박한 건축의 형태에서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을까? 어찌 보면 전혀 다른 것처럼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이 프랑스에 있는 이 고딕 성당들의 파사드는 로마네스크하고 어떤 유사점들이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이 고딕 성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괴한 형상은 도대체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인가? 우연히 만들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항상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만 모든 건축물이나 모든 예술의 형태는 그렇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잖아요. 도대체 이 고딕이라고 하는, 이 고딕 성당이라고 하는, 고딕 건축이라고 하는 이 기괴한 형상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일까? 이것도 우연히 생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겼을 것인데, 이 원인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은 이 로마네스크라고 하는 이런 소박한 형태의 이 형태가 이렇게 바뀐 이유는 저는 어쩌면 이게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작용한 것 같아요. 하나는 비잔틴의 요 형식들, 요것들이 이 로마네스크와 섞이면서 요런 모양으로 나타났을 것이고, 우리가 당장 보더라도 아까 이야기한 이 첨두형 아치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실은 비잔틴에서는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것만 가지고는 또 이런 형태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기괴함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이 당시의 북유럽은 우리가 흔히 바이킹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북유럽은 바이킹들이 엄청나게 큰 세력을 가지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당시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 고딕 건축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집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었어요. 이거를 스타브라고 하는데, 스타브 하우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형태죠.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지붕을 급격한 경사를 만들어서 집을 지었을까? 이건 이유가 있죠.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지붕에 눈이 안 쌓이게 하려면 경사를 가파르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자연적인 자연환경에 부합하는 형태로 집을 지으니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자기들의 신앙 또는 로마에서 들어온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그래서 이제 스타브 처치라고 하는데, 자기들의 전통 집의 모양을 교회로 변경해서 사용한, 그래서 이걸 스타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또 여기에 도입되어 있다는 것, 우리 시각적으로 여러분들 느낄 수 있겠죠. 조금 더 볼까요? 이게 이제 원래 이 사람들이 살던 집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인데, 이것이 이제 교회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약간 이 변형이 되고요. 그리고 디테일을 보면 집 외부에 어떤 이런 장식들을 약간 아까 우리가 고딕에서 봤었던 그런 괴수 모양의 비슷한 그런 조각들을 집에 이렇게 설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예를 들면 바이킹이 타던 배, 이 바이킹이 타던 배를 보면 수많은 여기들도 이 장식들이 막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장식들이 이런 이 괴수들의 모양을 단순화시키거나 해서 이렇게 배에다가 장식을 하고 하던 어떤 이런 관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관습이 로마네스크와 섞이면서 고딕으로 발전했을 거라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이 스타브 이 교회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부의 모양도 이래요. 이 내부의 천정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늑골 구조들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도면 형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에는 이 지붕, 이 부분은 이제 이런 목조로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바뀌었을 거라는 우리가 시각적인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요거는 고딕 성당의 전쟁이에요. 이 고딕 성당의 전쟁이고, 원래 고스족들이 살던 그 집의 천정 모양은 요런 모양이에요. 이 두 개의 유사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죠. 계속 끊임없이 여기에 더 추가시키고, 여기에 더 발전을 시키고 하면서 고딕 건축이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의 모습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완벽하게 일치한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런 개념이 이것으로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추측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고딕 성당이 만들어져요. 이 성당은 프랑스에 있는 생드니 수도원이라고 하는데, 최초의 공식화된 고딕 건축의 시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1144년에 완공된 이 생드니 수도원. 이게 이제 고딕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딕 건축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겠죠. 내부의 모양도 전형적인 고딕의 형상을 이렇게 갖추고 있어요. 물론 내 생각에는 이 생드니 성당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아까 스타브 이 건축하고 지금은 사실은 아주 이게 뭐랄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중간 단계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 중간 단계들이 존재했을 테고,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 버렸거나 아마 그렇게 되었을 거라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요거는 벨기에에 있는 고딕 성당이고요. 자, 근데 우리가 또 고딕이라고 하는 이 괴상한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을 테고, 그런 특징들을 아까 스타브 하우스라고 하는 바이킹들이 살던 그 집의 모양을 그렇게 채택하게 된 것도 있겠지만, 그것 외에 또 부수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인과관계들이 있을 텐데, 나는 어찌 보면 여러분 이게 또 주관적인 내 견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이런 모양들이 여러분 이런 모양하고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북유럽의 아주 울창한 밀림, 그 숲의 외형을 보면 이런 고딕의 형태하고 되게 많이 닮아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면, 숲의 내부는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실제로 내가 이걸 이제 구글 이미지에서 이걸 찾았는데, 아무튼 그 중세 시대의 어떤 그런 기록들을 보면 그 당시 유럽의 환경이 이런 환경이었어요. 이런 환경. 지금은 거의 이런 숲들이 다 사라져버려서 없어져 버렸지만, 아까 아스테리카 오벨릭이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이런 숲의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이 숲과 비슷한 기둥을 세운다. 돌 기둥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그 아스테리카 오벨릭이라고 하는 그 만화에도 나오는데, 이런 숲속의 형태가 그 당시의 환경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거의 빛도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아주 울창한 밀림들이 꽉 차 있었을 테고, 그것이 이런 공간의 형태로 구현되지 않았을까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죠. 지금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물론 약간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제 만든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숲속의 이미지가 이랬을 거라는 것인데, 우리 이런 형태를 딱 보면 이걸 떠올릴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숲속에 아주 공포스럽고 막 도둑들이 득실거리고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이 암울한 상태의 이 숲속에 서산한 이 정서들, 그리고 그 숲속으로 들어오는 햇볕, 나무들 가지 사이로 들어오는 그 햇볕, 이런 것들이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의 형태를 통해서 구현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런 모든 모양들이 숲속의 나무들이 가지가 번져져서 숲속 이 천정 부분, 그러니까 위로 올려다 보면 보이는 가지들의 막 이 얽힘, 뭐 이런 것들이 이 고딕의 천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이렇게. 결국은 보면 고딕 성당의 이 기둥은 결국은 나무의 형상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나무가 올라가서 가지가 번져지면서 위에서 그 가지들이 서로 엮여지는 이런 상황들. 그렇죠, 여러분. 이것들이 이제 막 그 어떤 조형적으로 응용이 되면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 이미지를 보면 더욱더 나무의 조형성과 우리가 결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중세의 숲속의 그 밀림의 형태가 이런 고딕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그죠? 그러면서 수많은 이 스테인드 유리 장식을 통해서 그 빛이 들어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플로티노스가 말한 일자의 빛.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무지몽매한 인간이 신의 존재를 신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그 이 모티브 그것이 빛이라는 것. 그리고 비잔틴에서는 그것이 보석의 빛나무로 나타났지만 고딕에서는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빛. 이것으로 우리가 플로티노스가 이야기한 그 일자의 빛의 개념을 감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죠? 이렇게. 이 모든 스테인드 글라스는 여러분, 자세히 보면 다 하느님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이 프랑스에 있는 노틀담 성당 같은 경우는 안으로 딱 들어가면 엄청난 스테인드 글라스들이 양쪽으로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한쪽은 구약 성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한쪽은 신약 성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고 그러죠. 자세히 보면 다 이렇게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다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유럽이라고 하는 이 야만족들한테 이 심오한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림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나타난 산물이겠죠. 그러니까 고딕 성당이라고 하는 이 수많은 이 형태들의 오묘함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단 하나도 없고 다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들이 서로 엮여가지고 만들어진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이죠. 어제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고딕 성당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본 이미지인데, 고딕 성당은 항상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재단이고 이 머리 부분이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파사드 부분은 서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부분에 보면 이 크다란 동그란 창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게 이제 또 고딕 성당의 상징이기도 해요. 이걸 장미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둥근 창이 이렇게 이 부분에 딱 있어요. 이 부분에 사람이 들어와서 뒤를 올려다 보면 이 창이 딱 보이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문이 있을 테고, 그죠? 위를 올리다 보면 이 장미창이 보이는데, 이게, 여기가, 이 머리 부분이 동쪽을 향하고, 이 파사드 부분이 서쪽을 향하는 이유가 아주 또 절묘한 이유가 있어요. 아주, 뭐랄까, 참, 그런 거 보면 기독교가 정말 주도 면밀한 종교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환상, 신비감을 더더욱 더 고조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채택을 했을 텐데 어떻게 되냐면, 자, 저녁 무렵에 해가 질 무렵에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예배가 시작이 되면 해가 이 부분에 이렇게 싹 떠 있을 때는
이 해가 장미창을 통해서 이렇게 신도들, 여기 이제 신도들이 쭉 앉아서 예배를 보겠죠, 그렇죠? 이 신도들이 앉아 있는 이 부분을 비추게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해는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점점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 광선이 어떻게 되냐면 신부가 설교를 하는 이 제단을 향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해가 시간이 더 경과가 되면, 다시 말하면 해가 더 지게 되면 이것이 십자가를 딱 비추게 돼요. 그러니까 연출이 정말 교묘하지 않나요, 여러분? 처음에 신도들을 비추다가 설교를 하는 이 신부를 비추다가, 그리고 그것이 예배가 끝날 무렵이 되면 십자가를 탁 비추면서 이게 끝나게 되는 상황이 딱 만들어지죠. 자, 요 그림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 PPT 장표는 그 LMS 자료 올리는 데다가 요걸 내가 올려놓을 거예요. 요거를 내가 이제 쫙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 이 맥락이 이 한 그림을 통해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한참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신도들이 예배를 볼 수 있는 것은 군인들의 탄압을 피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보고, 그것이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면서,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이 무서운 이 지하 묘지에서 예배를 볼 필요가 없게 되니까 이제 공공연하게 그 이 땅 위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이제 예배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보게 되는 것이 그 신전이랄까 또는 공공 건물들, 뭐 그런 것들을 교회로 개조해 가지고서는 이 바실리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또 그 이 동쪽에서는 이 비잔틴의 형식으로 나타나고요. 서쪽에서는 이런 바실리카 형태에서 로마네스크로 만들어지고, 그 로마네스크에서 고딕으로 이렇게 완성되는 요것. 그런데 이 고딕이 완성되는 데에는 이 비잔틴의 역할과 또 이 원래 북유럽의 건축 양식이 스타브 양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같이 혼합되면서 요런 고딕의 형식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보면 전체 기독교 교회의 변천이 좀 이렇게 우리가 맥락이 읽혀질 테고, 무엇보다도 고딕의 형태가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된 데는 이런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인과관계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딕 성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독일의 쾰른 성당의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딕 건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하죠? 우리가 르네상스를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